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주간거래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는 3주 차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어제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터치했다고 표현도 합니다만 넘어서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개장 자체가 1,500원을 넘어서 개장을 했어요. 향후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은 1,490 몇 원 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사실은 지금 완벽하게 상방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상방 돌파. 네, 1,500원을 돌파를 해서 이제 더 가겠다라는 소리죠. 왜냐면 네. 이게 주가도 그렇지만 이제 사실 뭐 원달러 환율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100km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예를 들어서 뭐 50km 가다가 브레이크 밟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50km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거리가 얼마 안 나가서 딱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딱 설 수가 있는데 100km로 달리다 보면은 급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그 스키드 마크라고 그러나요? 그런 자국이 생기면서 앞으로 차가 밀리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미 지금 올라가는 형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억지로 좀 눌렀다가 다시 지금 튀어 오르면서 만약에 지금 1,500원 돌파하면서 완벽하게 안착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면 일단 지금 중동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해요. 예, 원인이긴 한데 사실은 그렇죠.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매수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은 기축통화인 일단 달러부터 사고 보자 이런 좀 투자자의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유가도 사실은 뭐 100달러 부근에서 어제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이러한 대외적인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초체력 자체가 국가 기초체력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최근 제가 다음에 자료를 만들었는데 보여드리면은 최근 1개월 동안 지금 이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1개월 동안 24조 원대 지금 화면 보시면은 코스피 1개월 매매 동향인데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24조를 팔았습니다. 지금 2월 11일부터 어제자 3월 16일까지의 기준인데 자 개인은 16조 샀고요. 기관이 5조 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24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지금 수급 상황인데 지금 더 재밌는 거는 금융투자는 9조 가까이 샀는데 지금 금융투자 말고 다른 기관들은 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증권사들 리포트 발행할 때 코스피 7,500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 뭐 25만 원, 30만 원 얘기를 하고 하이닉스 150만 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뭔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리포트를 계속적으로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한 리포트를 내면서 기관들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적 행태네요. 그렇죠. 금융투자만 지금 바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저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 기관이 5조가량 1개월 동안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9조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4조는 팔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일부 외국인들과 같은 형태로 매도를 하는 모습은 일단 리스크를 관리하자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면서 매수 의견을 내고 있지만 막상 기관 투자자들은 팔면서
그런 의견을 낸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팔면서 굳이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뭐 부정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지금 국가 펀더멘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이란발 이슈가 우리나라 경제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흥국에 우리나라는 신흥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원화가 약세일 때 신흥국에 투자하면은 사실 나중에 환차손이 발생을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저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일반적으로 수급이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좀 심한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뭐 이런 이란 전쟁 이슈 이후에 지금 유가 상한제를 실행을 하면서 지금 뭐 일시적으로 휘발유랑 경유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또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가 상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유소 가격을 상한제를 한 다음에 만약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은 괜찮습니다. 네, 떨어지면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좀 전쟁이 길어져 가지고 유가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지금 정유사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뉴스 기사에도 한국은행에서도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일시적으로 부담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기간이 길어지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무슨 말 했냐면요. 우리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제 그 이란 사태 뭐 브리핑하면서 국제유가 우리는 시장에 개입 안 할 거다. 다만 지금 비축률을 풀고 이게 전쟁이 끝나면은 가라앉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미국 보세요.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일단 유가가 올라가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죠. 사실상 부담이 되지만 시장에 관여해서 가격을 조정한다라는 얘기는 어느 곳에서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어쨌든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로 길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이거 분명히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자꾸 어떤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가격 질서 자체를 파괴해버리면 이게 분명히 역풍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것들을 몰라서 개입 안 하겠습니까? 미국도 당연히 알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 딱 선긋잖아요. 우리는 유가에 개입 안 할 거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데 또 여기서 뭘 얘기했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속에서 지금 정부는 결국에는 추경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추경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유류세 인하는 검토 중이에요. 예. 저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뭔가 좀 유가를 낮추고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유류세 인하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면은 추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지금 추경 20조 안 하고 그냥 유류세 인하를 해버려서 세금을 18조 안 받으면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금을 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추경을 해가지고 하려는 거죠.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보시면은 2020년도 총선 앞두고 추경했죠. 또 코로나를 명분을 삼아 추경을 했는데 예. 그때 2020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선거와 지방선거 앞두고서 지금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권은 항상 보면은 뭔가 선거 전에 이런 식으로 명분 만들어가지고 뭘 합니다. 윤석열 정권 때 추경 안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도 안 했어요. 근데 하긴 했는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서 이렇게 하는 걸 아니냐.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추경 많이 하고 부동산 억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만 올려서 우리나라 고물가 만들어버린 게 또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부작용이 있고 사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자꾸 시장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입을 하면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물가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대로 지금 막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서 훨씬 물가가 더 튀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유류세를 낮춰서 뭐 추가 인하한다고 하는데 저거를 뭐 추경하면서 저거까지 같이 해버리면은 저거 세수를 어떻게 또 메울 건지 또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불리한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든 선거 앞두고서 뭔가 좀 표심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시키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고물가가 유지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이걸 인지를 해서 조금 약간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에서 실패를 했던 거를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같은 뭐 그런 당원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같은 뭐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좀 과거에 실패했던 거는 인정을 하고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또 거의 비슷하게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가는 모습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공교롭게 문재인 정권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이번엔 또 이란 전쟁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빌미 삼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제를 좀 다른 차원에 바꿔볼게요. 주식시장과 관련된 연동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춘석 지금은 이제 무소속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춘석이 이전에 이제 주식거래 차명 혐의로 해서 수사를 계속 받아왔었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가 중요한 혐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또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사실 이 문제도 중간중간 이제 사실관계를 쭉 하나씩 뜯어봐야 되는데 워낙 중요 이슈가 많으면서 놓친 점도 있는데 경찰이 사실은 그간의 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실제로 아주 정보 여러 가지 이제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황도 있는데 결국은 무혐의 처벌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이게 제가 뭐 사실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정치랑 엮어서 말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이춘석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매매를 하다가 사진이 찍힌 겁니다. 이제 거기에 주식 매매했던 종목이 이제 LG CNS 네이버였습니다. 두 종목인데 이게 또 본인 명의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차명 거래한 의혹은 오케이, 그건 유죄 인정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건 좋은데 저 미공개 정보 이용이 왜 무혐의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은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법을 집행하는 입법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던 정책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이춘석 의원은 그 입법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재산 신고액이 4억이었는데 주식에 10억을 넘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도대체 뭔 돈으로 했으며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재산 신고는 4억을 해놓고 10억으로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춘석 의원은 도대체 뭘 알고 있었길래 저거를 10억을 주식에 넣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니까 알았던 거죠. 네이버랑 LG CNS가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고밖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왜 경찰은 이걸 무혐의를 처분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잘못됐을 때도 대비하고 또 국회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자기 명의로 주식 매매를 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본인이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이춘석 의원이 도박 중독자가 아닌 이상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오늘 사는 주식이 내일 올라갈 거를 알고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매수해서
손실이 나도 버텨요. 근데요. 그러면은 최소한 법사위원장은 어쨌든 입법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통과될까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미공개 정보 의혹이 무혐의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게 진짜로 저는 안타까운 게 진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2억을 투자를 했고 신고된 재산은 4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경찰이랑 검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차명 계좌 이용한 금융실범법 위반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출처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자본시장법 위반을 빼겠다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결국엔 자기 사람 감싸게 하는 거죠. 왜냐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집행유예가 없어요. 거의 안 나와요, 집행유예가.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요즘에 보이스피싱 있죠. 네. 보이스피싱 운반책, 제가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운반책으로 하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네. 고액 알바 뭐 공고 보고서 이렇게 신용카드 돈 출금해가지고 그쪽 업체들에게 갖다 주는 일을 하면요, 이거 집행유예가 성립이 안 됩니다. 바로 실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본시장법하고 이런 쪽은 굉장히 처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약간 그 짜맞추기 수사 아니냐 이런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민주당 그 정부에 지금 보시면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법 당정안 임박. 지금 금융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그러면은 이춘석이 몰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니까 네이버랑 그 LGCNS를 투자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장주는요. 저거는 중학생들도 알아요. 네이버랑 LGCNS가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장주라는 거 다 알아요. 주식 초보들도. 근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라는 겁니까?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한 거죠, 저거는.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저는 좀 무혐의라는 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거는 이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지금 저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도 미공개 정보 의혹을 무혐의라고 결론을 냈는데 지금 검찰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예. 저기가 이제 삼성이 지분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직원들이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장인어른 뭐 장모님 뭐 이렇게 가족들에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왜 이춘석은 넘어갑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춘석 의원이 손실이 났다고 지금 무혐의고 그러면은 저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직원을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직원도 자기가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죠.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사실 그냥 일반인이고 일반 회사원인데도 저렇게 수사를 하는데 왜 지금 저렇게 수사를 하면은 이춘석도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다 후배 파야죠 그냥. 파서 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데 수사 내용 공개도 안 하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공개도 안 하고 그 다 숨기고서 무혐의 딱 딸랑 이 결론만 얘기를 하고 그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저렇게 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욕심 나죠. 저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 같아도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일하고 있는데 삼성 그 지분 들어온대. 이러면 당연히 부모님 뭐 가족 친척들 그냥 일단 다 사세요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를 미공개 이용했다고 해서 수사를 해버리면은 그럼 똑같이 해야죠. 이춘석 의원도 똑같이 명명백백히 밝혀가지고 다 해야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경찰, 검찰, 민주당의 논리는 뭐냐면요. 이 처벌의 기준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 범죄 수익이 얼마로 판단하느냐라고밖에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삼성전자 상무도 적금 깨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를 지금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속이 터져요. 저도 이제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주식 이쪽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런 유혹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거를 하게 되면은 진짜로 정말 물론 이게 그렇죠. 사실 너무 좋잖아요.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회사원들도 저렇게 하고 지금 뭐 사실 뭐 삼성전자라던가 어떤 대기업에 다니면서 저런 소식을 귀로 듣지 않을 사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행위 자체가 잘했다는 아니에요. 당연히 법을 위반했으면은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이춘석이라는 그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은 바로 저 사건 터지니까 민주당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으로 하고. 근데 그 사람은 뭐 주식 손실이 났으니까 뭐 처벌을 안 한 거고 무혐의 처분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팔로우업 해야 될 거는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직원들이 나중에 어떤 형량을 받는지도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검찰과 경찰은 결국엔 이 처벌 기준이 범죄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얼마를 냈냐만 지금 파고든다라고밖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게 제대로 할 거면은 이춘석부터 명명백백히 발표해야 됩니다. 특검을 하든가. 저 재산 신고는 4억인데 12억은 어디서 난 돈이며 그 다음에 저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춘석 보다 다른 그런 국회의원들은 없는지. 지금 보면은 이춘석 꼬리 자르기 하고 다른 쪽은 다 그냥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거는 딱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춘석 의원부터 빨리 밝혀야 됩니다. 이 자본시장법 위반은 정말 이거 너무 괘씸한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렇게 미공개 정보 의혹에 대한 무혐의가 난 부분이 과연 이춘석 의원이 정말 죄가 없어서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춘석이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 사실은 친명과 친문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게 이춘석이라고 알려져 있죠. 저는 이 전라도를 기반으로 해서 전북을 기반으로 해서 오랫동안 누려왔던 그런 이제 이춘석이죠. 이제 익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의 행위, 주가 부양의 행위, 이게 국가의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 행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한다는 것도 이 자본시장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참여됐다. 경찰이란 존재 자체도 다시 이 권력에 딱 그냥 굴복하는 경찰의 행태를 또다시 이제 상황을 보게 되네요. 자, 그런데 요 생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쭉 했으니까 네. 어차피 지금 아까 디지털 자산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ETF 얘기 잠깐 한번 네. 좀 생소한 주제입니다. 비정치적인 주제 같지만 네. 이 문제도 한번 마침 앞서 이춘석이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가 제기됐으니까요. 코스닥 액티브 ETF 있잖아요. 네. 이거 사전 정보 이용 의혹 문제가 언론에 제기됐던데 마침 저 지금 떴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증권과 관련된 분들은 관심을 가졌을 텐데 저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액티브 ETF에 지난주에 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네. 저기 이제 담당했던 게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그다음에 타임 자산운용이라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저 ETF가 3월 10일 날 출시가 됐어요. 근데 네. 그 전날 밤에 그 편입되는 종목들을 공개를 한 겁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전정보 이용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포함되었던 종목들이 이미 지금 작년 말부터 주가가 급등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코스닥 부양에 대해서 정부가 메시지를 작년부터 냈고 올해부터 냈죠. 근데 지금 이 액티브 ETF라고 하는 게 코스닥 전용 ETF 상품입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이미 작년부터 급등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사전 정보, 미공개 정보 이용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누군가는 저거를 알아가지고 미리 저 ETF에 종목이 포함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미리 또 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된 허점을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치기 하는 게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3월 10일 날 2개가 출시됐는데 저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와 이거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2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맞습니다. 저기 코액트 말하는 거고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그 ETF 상품명이 코액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시장에서 핫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여기에 문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호전자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게 지금 4개월 만에 주가가 지금 얼마가 올랐냐면요. 10배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작년 10월부터 저 성호전자가 지금 주가가 2,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달에 고점이 59,600원이에요. 지금 30배 올랐거든요. 근데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오를 수 있습니다. 테마 타고. 근데 이게 지금 코액트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은 25년도 매출이 2,350억이죠. 근데 이 회사 시총이 3조 8천억입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가총액 3조 8천억이 25년도에 2,350억 벌었어요. 그럼 이게 사면 돼요가 아니라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인데 회사 매출이 2,350억이고 영업이익이 84억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물론 뭐 엔비디아 관련된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작년부터 누군가 알았다면요. 이 ETF에 편입될 거를. 그럼 누군가는 그 바닥에서부터 사가지고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겠고 그리고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성호전자는 25년도에 2,350억 벌었는데 최근에 부산에 그 어디 뭐 아파트인지 뭔지 건물은 모르겠는데 1,500억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라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자, 저는 좀 이해갈 수 없는 게 저 회사는 도대체 무슨 회사길래 1년에 2,350억 버는 회사가 부동산에 1,500억짜리를 매수를 하고 시가총액은 왜 3조일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종목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건 큐리언트라는 종목인데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뭐 아토피 피부염 있죠? 네. 그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잘 보시면은 이 회사는 원래 상폐 한의만이 하던 회사인데 그러니까 작년 초에 주가 5,000원이었는데 얘도 62,000원이 갔습니다. 얘는 더 심해요. 얘는 거의 작년 1년 내내 올라오고 이번에 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아토피 피부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인데 저도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 된 회사입니다. 자,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자, 이 회사 6년 연속 적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회사 6년 연속 적자인데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입니다. 자, 보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 가지고 장난치면은 폐가망신 시킨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이런 냄새를 풍기는 종목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보세요. 큐리온트라는 회사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6년 연속 적자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 제약바이오는 원래 실적으로 주가가 가는 게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저 회사가 상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주가가 올랐다. 근데 이거는 왜 저기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ETF에 포함이 됐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올랐다라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고점에서 잘못 사면은 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를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런 ETF 상품이 지금 되게 좋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 안에 있는 종목 중에 당연히 좋은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올라온 주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저 큐리온트라던가 성호전자를 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자 3월 달에
코스닥 액티브 ETF에 상장된다라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누군가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저게 미리 알고서 누가 큰 손들이 산 거 아니면은 저런 주가 상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춘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미공개 뭐 이런 키워드가 여러 개 나오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는 누구는 무혐의고 누구는 조사를 해서 누구는 유죄자로 만들고 누구는 무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과 검찰과 경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정말 이런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런 종목군들 물론 급등주 타서 수익 나면 좋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고 딱 뉴스 나잖아요. 바로 하한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는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조심해야 된다를 제가 항상 나와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는 걸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이걸 사세요 저걸 사세요 말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군들을 잘못 샀다가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정말 뒷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조심하셔서 올바른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오늘 환율 문제로 시작을 해서 이춘석 의원의 이 미공개 정보 의혹 혐의가 그런데 무혐의 처분이 났다. 예, 코스닥의 액티브 ETF 관련된 문제도 사전 정보 이용 의혹이 있다. 삼성전자 관련자들이 개입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섞여 있네요. 자,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